자, 그러면 마지막 강의 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에베레스트의 8,000m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48m를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대부분의 대학 개혁안들이 8,000m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추락하거나 크레바스에 빠집니다. 너무나 힘들죠.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되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년 대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클리의 서울대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 독점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100년 동안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LA 정치인들과 시민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산타바바라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이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학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에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는 버클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 10개, 캘리포니아의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0년의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1868년에 버클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만든 건 196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제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실베르 듀랑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수천만 원짜리 사유도 스푼짜리 이미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이름을 전국 10개 대학에 부여함으로써 상징 자본의 양적 완화를 우리가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위 권력, 학벌의 가치는 떨어지는 대신에 창조 권력은 올라가겠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학벌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지위 권력을 낮추고 대학이 가야 할 길 창조 권력을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대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이것이 저항이 너무나 많다면 한국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이름인 한국대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서울대는 한국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나 한국대라는 대표 브랜드 이름이 노동시장에서의 좀 더 편견이 없는 이미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룹공대가 칼택이 된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MIT를 모델로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10개 대학도 University of California라는 이름, 서울대 이름을 동일하게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명문대학들도 다 이름을 바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격차가 대학의 격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은 1년의 예산이 3, 4조이고 서울대학은 1조 7천억의 예산이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2020년 기준 한 5천억 정도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대학 전체가 미국 대학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한국대학 전체가 서울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격차가 대학의 격차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인프라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서울대와 나머지 거점 국립대의 예산을 보시죠. 2020년에는 서울대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됐고 부산대는 7,800억 정도, 2배 정도 되는데 나머지 대학은 3배에서 4배,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서울대 갈래, 경상대 갈래, 충북대 갈래, 강원대 갈래. 이렇게 보시면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인프라가 그만큼 좋고 교수님들도 우수하고
실험실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인프라 권력이라는 게 1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자기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서울대에 갈래?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미국 연구중심 대학에 간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3, 4조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예산과 세계 최고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산의 격차가 대학의 격차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대에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교육사의 왕이 그럽니다. 국가는 상징자본의 중앙은행이다. 굉장히 정말 대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에르 부르디에의 문화자본 이론이라는 건 학위를 돈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자본이라는 건 고급스러운 문화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위는 전체 수험생의 0.5%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걸 40배로 키우는 거죠. 20% 학생들이 서울대 학위를 가진다면 이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학벌 사회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위의 양적 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듯이 서울대 학위를 원합니다. 사실상. 근데 서울대 학위는 찍어내지 않아요. 그죠? 미국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60여 개에 있어서 반드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스카이 수준의 대학이 100여 개 있기 때문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 석사, 박사, 아니면 그 대학에서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인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학위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청정부지로 치솟죠. 사교육비가 한 해 26조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울대 10개를 만드는데 한 해 예산이 3, 4조 정도 듭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크게 교비 예산과 산학협력단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비 예산은 정부 지원금과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산학협력단 예산이라는 건 교수들이 실력으로 연구비를 따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교비 예산에서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예산의 격차가 3,6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9개 대학에 3,600억 정도를 더 투자하자는 거죠. 그러면 교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교수들이 또 연구비도 많이 따오겠죠. 그러니까 한 대학에 3,600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3조에서 4조 정도의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서울대 10개를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통폐합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온 건데요. 왜냐하면 전국의 거점 국립대에 입학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10%입니다. 그러면 대학 통폐합을 하면 지역 국립대학이랑 합치면 20% 정도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더 원하겠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 더 급격하게 2배로 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학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더 좋겠죠. 왜냐하면 통폐합을 하면 더 많은 교수진과 더 많은 인프라를 학생들과 교수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2개 정도의 지역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도 같이 이제 합치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대학들을 합치면 입학 정원의 18.9% 정도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0.5%만 입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십 배의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함으로써 학벌 체제를 타파하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는 10% 정도의 엘리트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 30% 내외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탁월한 산학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왜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죠. 리처드 플로리다나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세계적인 도시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도시들도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도시들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오스틴 같은 곳들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미국 동북부의 러스트벨트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제조업 중심의 어떤 도시들이 급격하게 쇠퇴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든지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경제라는 건 지식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와 버클리가 있고 소렌토밸리는 UC 샌디에고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중심이고 또 테슬라도 거기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듀크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대학이 합쳐져서 그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노스캐롤라이나도 이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담배라든지 여러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리서치 트라이앵글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나와 있죠. 리처드 플로리다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같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이 세계적인 대학이 산업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학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죠. 우리가 서울에 11개 대학이 있다 그랬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까지 합치면 3만 명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3만 명의 인적 자본을 매년 공급할 수 있는데 카이스트를 보시죠. 카이스트 입학생은 700명입니다. 포스텍의 입학생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한 곳만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다양성도 떨어집니다. 산업이라는 게 IT, BT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도 있고 영화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부한 인적 자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좋은 대학들이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울대에 10개를 만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 보시죠.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 충북대 카이스트가 있어서 일종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집니다. 영남 지역을 보시죠. 영남 지역은 부산대, 경북대, 울산과기원, 대구 경북과기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포스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을 보시죠. 전남 전북 지역은 전북대, 전남대, 한정공대, 그 다음에 광주과기원이 있죠. 그럼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강원도나 제주도를 보시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에 강원대가 있지만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 태평양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춘천, 원주 이런 곳뿐만 아니라 동해안에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이렇게 어떤 통합을 해서 만들어주면 동해안에서 서핑하면서 직장 다니고 싶은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대학을 곳곳에 만들어주면 전국 각지가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대표적으로 UC 샌디에고와 소렌토 밸리를 언급할 수가 있겠는데요.
UC 샌디에고는 1960년에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근데 세계대학 랭킹이 18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이죠. 이 대학의 공대가 생기면서 이 UC 샌디에고와 샌디에고 지역은 무선 통신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퀄컴이라든지 여러 무선 통신의 회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퀄컴은 누가 세웠느냐? UC 데이비스 공대 교수인 어윈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어윈 제이콥스는 UC 샌디에고에 수조 원을 기부한 자선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탁월한 대학이 UC 샌디에고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라도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산학관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지역이 살고 그 대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축척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면 학생들이 이런 서울대 부산을 가겠냐, 뭐 스카이를 가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당장 스카이 수준은 바로 될 수 없겠죠. 근데 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저는 적어도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북대, 부산대는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고 긴 시간을 조금 준다면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건 1983년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불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 때 모든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최대의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에 1983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미쯔비시 보고서에서 그럼 불가능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롱스킨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이걸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일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을 때는 모두 다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파이자의 mRNA 백신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축척의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역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텍도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데 10년이 걸렸고 스탠퍼드도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쌓이고 쌓여서 되는 겁니다. 다른 미국 대학들은 수백 년의 인프라가 쌓였습니다. 서울대는 100년의 인프라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척의 시간을 우리가 허용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끝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400개 정도 되는데 왜 거점 국립대 10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저는 사립대에도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거점 국립대 10개냐?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죠. 거점 국립대는 전국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국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면 곧바로 탁월한 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의대도 있고 공대도 있고 법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고 핵심
어떤 인프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점국립대학교 10개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우리를 교육지옥에서 구원할 인프라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민주주의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의 인프라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휘 권력과 공간 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어떤 인프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획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벌 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학의 공공성도 확보하고 대학을 창조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기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8,848m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왜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왜를 놓치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올라오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구원이라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쳐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 도움으로, 저희 쉐르파의 도움으로 구원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